부활절 주일에 설교단에 선 이제 100살이나 먹은 안토니오 이사벨 신부는 설교를 통해 새들이 이처럼 떼죽음을 당하는 것은 자신이 지난밤에 만난 방랑하는 유태인이 나쁜 기운을 몰고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부는 그를 설명하기를 숫염소와 이교도 여인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짐승이나 다를 바 없으며 그의 입김은 공기를 뜨겁게 하고 그의 눈길만 닿아도 각 결혼한 여인이 그의 자식을 임신하게 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무시무시한 얘기를 믿는 신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사람들은 너무 늙은 탓에 신부가 망령을 부린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요일 새벽에 한 여인이 발굽이 갈라진 두 발 짐승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사람들의 잠을 깨웠다. 사람들은 뚜렷한 발자국을 확인하고는 여인이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신부의 말처럼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다고 믿게 되었으며 그 괴물을 잡기 위해 집집마다 함정을 파고 덫을 놓았다. 마침내 그들은 그 괴물을 잡게 되었다. 우르슬라가 죽은 지 2주일이 지난 무렵이었다. 페트라코테스와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가까이에서 들리는 송아지의 비명소리를 듣고서 잠이 깨었다. 그들이 소리가 났던 곳으로 달려갔을 때에는 벌써 여러 명의 이웃 사람들이 모여 함정을 파고 날카로운 창살을 바닥에 꽂은 뒤 건초로 위를 덮어 위장해 두었던 구덩이에서 이미 비명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된 창살에 찔린 괴물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키가 송아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괴물은 무게는 황소만했으며 창살에 찔린 상처에서는 초록색 피가 끈끈하게 흘러내렸다. 온몸에는 억센 털이 덮여 있었고 진드기가 촘촘히 박혀 있었으며 살갗은 빨판 상어와 같은 비늘이 덮여 있었다. 그러나 애초에 신부가 얘기한 것과는 달리 사람과 닮은 부분은 없었고 어찌 보면 병든 천사와 같아 보였다. 손은 부드러워 민첩하게 움직일 것 같았고 커다란 눈에는 비애가 가득 담겨 있었으며 어깨에는 도끼로 절단된 날개의 아래쪽지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 괴물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광장에 아몬드 나무 가지에 발을 묶어 거꾸로 매달아 두었다. 그러나 그 시체가 썩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 괴물을 사람처럼 매장할 것인지 짐승처럼 강물에 띄울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이도저도 아니라는 판단 아래 불태워버리기로 했다. 그 괴물이 새들의 죽음을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신부의 말처럼 갓 결혼한 여자들이 괴물의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었으며 타는 듯한 무더위가 가라앉은 것도 아니었다. 레베카는 그의 연말쯤에 죽었다. 그녀를 평생 동안 돌보던 하녀 아르헨이다가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그녀가 사흘 동안 틀어박혀 있는 침실의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레베카는 버짐으로 대머리가 되어 입에 엄지손가락을 문 채 침대에 새우처럼 몸을 구부리고 죽어 있었다. 그녀의 장례식은 아우렐리아노 세군도가 맡아서 치르기로 했다. 그는 그 집을 팔 수 없을까 하여 수리를 하려고 덤벼들었으나 집이
너무 심하게 부서지고 너덜거렸기 때문에 벽을 새로 발라도 곧 다시 갈라졌고 마룻바닥을 손보았으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올라왔으며 담쟁이 덩굴이 기둥이며 벽을 타고 올라와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장마가 지난 다음에 마콘도의 상황은 이러했다. 사람들의 게으름과 함께 망각의 힘은 무서운 기세를 올렸고 그 결과 그들은 기억을 하나씩 미지의 세계로 날려보냈다. 그리하여 다시 돌아온 네덜란디아 휴전협정일을 기념하기 위해 대통령이 파견한 사절단이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수차에 걸쳐 거절한 바 있는 훈장을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전달하겠다는 의지에서 다시 가지고 마콘도를 찾아와 대령의 혈연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았을 때 망각의 늪에 빠져 있는 그들 중에 대령의 혈연이나 집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까지에는 한나절의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그 훈장이 황금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에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훈장 수여식을 빌미로 정부를 선전하는 연설이나 하고 포고령이나 발표할 게 뻔한 마당에 사절단으로부터 훈장을 받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페트라 코테스의 만류에 마음을 고쳐먹었다. 메르키아데스의 지혜를 전수받은 최후의 집시들이 다시 이 마을을 찾아온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들은 마콘도가 완전히 황폐되었으며 바깥 세계와는 교통이 두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다시 옛날처럼 가가호호 방문을 하여 바빌로니아의 새로운 발명품이라 선전하며 자석을 가지고 쇠붙이를 끌어모으기도 했고 거대한 렌즈로 태양빛을 한 점으로 모아 보이기도 했다. 주민들은 냄비가 떨어지고 주전자가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으며 집시 여인이 틀니를 끼웠다 뺐다 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 50센트의 돈을 기꺼이 지불했다. 유리로 천장을 장식하고 호화로운 의자를 배치한 브라운의 전용 칸을 꽁무니에 매단 무려 120냥이나 되는 객차를 한 줄로 연결해서 다 지나가는 데만 해도 한나절이 걸리던 노란 기차는 들어오는 외부 사람도 없고 바깥 세계로 나가는 주민도 없는 마콘도의 역에서는 볼 수 없게 된 지 오래였다. 새들의 떼죽음과 방랑하는 유태인 괴물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사제단은 안토니오 이사벨 신부가 아이들 틈에서 곁을 내잡게 하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의 보고서가 노만기에 의한 환각을 보고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그의 후임으로 아우구스트 앙헬이라는 신부를 파견했다. 새로운 신부는 거만하고 타협을 모르는 고집불통으로 마을 사람들을 게으름에 빠진 졸음으로부터 구원하겠다는 의지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종을 울리고 다녔으며 미사에 참석하라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사람들을 체근했다. 그러나 그 역시 1년도 못되어 공기와 같이 모든 것을 에워싸고 있는 무기력한 분위기와 모든 것을 황폐화시키는 먼지, 견디기 어려운 무더위 속에 고기를 점심으로 먹고 난 뒤에 밀려오는 식곤증에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우르술라가 죽은 뒤 집안은 다시 식구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다. 강한 의지에 강한 생활력을 지닌 아마란타 우르술라가 여러 해가 지난 뒤 편견이 없는 건강한 현대 여성으로 성장하여
문과 창문을 열어젖히고 정원을 다시 가꾸었으며 대낮에도 복도를 기어다니는 붉은 개미들을 소탕하고 손님들을 접대하던 넉넉한 인심을 회복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우르술라가 근면함과 열정을 100년 동안 유지하며 집안의 규범을 이뤄온 것과 반대로 종교적인 가르침에 바탕을 둔 페르난다의 폐쇄성은 집안의 개방을 거부했던 것이다. 그녀는 뜨겁고 메마른 바람이 몰아칠 때도 문을 열지 않았으며 살아서도 무덤에 묻힌 것처럼 생활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창문마다 널빤지를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못질을 해버렸다. 페르난다가 많은 비용을 들여 유지했던 낯선 의사와의 편지 왕래는 끝내 실패로 막을 내렸다. 수차례에 걸쳐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날짜가 약속되었고 그녀는 그 시간에 침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몸을 하얀 시트 한 장만을 걸친 채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누워서 기다렸다. 새벽 1시가 되자 그녀는 먼 곳에 있는 의사가 얼음물을 적신 수건을 얼굴에 씌우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페르난다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이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복부에는 아랫배에서 흉골에 이르기까지 아치형으로 커다랗게 꿰맨 자국이 있었다. 그러나 처방에 명시된 휴식 기간을 다 채우기도 전에 그녀는 낯선 의사가 보낸 당황함이 역력히 드러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는 그가 6시간에 걸쳐 정밀한 진찰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몸 어디에서도 그녀가 병증을 호소할 바를 입증할 만한 어떤 증상도 찾아낼 수 없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사실 진찰이 실패로 끝나는 원인은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그녀의 나쁜 버릇이 제공한 셈이었으니 정신감흥술 의사가 찾아낸 것이라고는 패서리를 사용하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자궁하수에 불과했다. 의사의 편지에 크게 실망한 페르난다는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했지만 낯선 의사는 더 이상의 서신을 보내오지 않았다. 페르난다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의 뜻을 알아내고자 마침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프랑스 의사에게 패서리의 뜻을 물어보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프랑스 의사가 이미 3달 전에 자기 집 대들보에 목을 매 자살을 해버렸으며 마을 사람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옛 전우가 그의 시체를 매장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페르난다는 한우 수 없이 아들 호세 아르카디오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으며 그 결과 로마로부터 사용법의 설명서와 함께 한 뭉치의 패서리가 우송되었다. 그녀는 자기의 병을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설명서의 내용을 암기한 다음 그 종이를 변소해 버렸다. 그러나 그토록 그녀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조차 없었다. 집안 식구들은 그녀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산타소피아 들라 피에다드는 집안 식구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를 돌보며 고독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미녀 레메디오스를 어느 정도 닮은 아마란타 우르술라는 과거 우르술라를 짓궂게 괴롭히느라 바쳤던 시간을 모두 공부에 바쳤고 공부에 몰두하려는 그녀의 결심을 본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매매에게 기대했던 바를 다시 그녀에게 바라게 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바나나 회사가 번성을 누리던 시절부터 하나의 관례로 자리 잡은 바에 따라 그녀를 브레셀로 유학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장마로 폐허가 된 이 고장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불러일으켰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와 페르난다는 남남처럼 사이가 멀어졌고 어린 아우렐리아노는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무뚝뚝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되어갔기 때문에 아우렐리아노 세군도가 가끔 집에 들르는 유일한 이유는 아마란타 우르술라에게 있었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페르난다의 마음도 넉넉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되면 어린 아우렐리아노에게 바깥 출입을 허용할 것이며 그러면 그 아이는 아무도 그의 출생 비밀을 알지 못하는 처지였으므로 차츰 외부 세계와의 유대감을 획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아우렐리아노는 집안에만 틀어박힌 폐쇄된 생활을 좋아했으며 바깥 세계의 일 따위는 조금도 알고 싶어하지 않았다. 우르슬라에 메르키아데스의 방문이 열리게 되자 아우렐리아노는 그 주위를 배회하며 안쪽을 기웃거리기도 하더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와 애정을 싹 틔우고 있었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가 그들 둘 사이의 애정을 알게 된 것은 어린 아우렐리아노가 역에서 벌어진 학살 사건을 입에 올리면서였다. 어느 날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곳이 이처럼 폐허가 된 것은 바나나 회사가 철수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을 때 아우렐리아노가 나서더니 어른의 버금가는 조리 있고 분별력 있는 논조로 그 말을 반박했다. 그의 의견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였다. 그의 주장은 마콘도는 제 나름대로 착실히 발전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바나나 회사가 출현하여 마을의 타락과 무질서와 부패와 착취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그들이 노무자들과의 약속을 파기할 목적으로 홍수를 발생시켰다고도 했다. 페르난다는 현인들과 예수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상기할 만큼 그의 논리적이고 조리 있는 의견 개진에 감탄하고 말았다. 그는 보다 자세한 사항까지 예로 들었는데 군대가 역에 모인 3,000명이 넘는 노무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학살했으며 어떻게 200량이나 되는 기차에 시체를 가득 싣고가 바다에 버렸는가를 설명했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있던 페르난다는 이 소년이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반정부적인 기질을 이어받았다는 생각이 들자 몸서리를 쳤으며 당장에 입을 다물라고 윽박질렀다. 그러나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만은 쌍둥이 동생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